지금 강퇴당하는 오류도 있었다네. 방폭에 강퇴에,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막 강퇴당하는 그런 오류가 있었대요. 예. 아, 여러분 지금 버퍼가 심한가요?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한테 계속 방송을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잠깐만요. 지금 방송 안 돼요? 들어오기가 무지 힘들다.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계속 들어오기가 힘들다라는 텔레그램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견딜만 하다. 지금은 괜찮다. 예. 돼요. 지금은 되고 있어요. 네. 한참 걸렸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기가, 오늘 여러분들 뭐 큰일을 준비하셨어요? 아니, 이게 어저께까지 아무 방해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막 난리도 아닌 분위기라 지금 제가 당황을 해서 무슨 일인가. 예. 혹시 오늘 뭐 우리가 중요한 대박을 터뜨리는 건가? 일단 제가 조금 아까 특종을 하나 했거든요. 그 지도 부분 좀 이따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제가 여기다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인해주세요. 사인은 우리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아, 네. 네. 못 해주실까봐. 아, 바쁠까봐. 예. 뭐라고, 누구라고 써드릴까요? 한 시간 전에 기다렸으니까 이분만 되죠. 예. 이분만 해주면 맞아요. 완전 개탄데. 액자 장만해야 돼. 별 말씀을요. 16년 10월 20일.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건가요? 지금 더 오고 있대요. 더 오고 있어요? 애들 데리고 오고 참. 애들 데리고. 이 동네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젊은 친구가 30대로 평균 연령이 29세에서 30대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애기 엄마들이에요. 잠깐만, 그런데다가 지금. 싸들었네. 대한민국 최저 이제 나이 어린 동네가 이 동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엄마들이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임산부고 다 애기들 3살, 4살.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유모차 부대가 가장 많은 곳이 이곳이래요. 아, 잠깐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웃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애기들의 천국이에요, 여기는. 애기들의 천국이라고 네. 정말 그렇게 부르고 대한민국 최저 연령대를 가지고 있는 도시 이곳이에요. 근데 여기 사드가 웬 말이냐는 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진짜 말이 안 돼요. 다들 애기가 한두 명밖에 없는 귀한 애들인데. 정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시간 공기관 있잖아요. 여기 신입사원들이 다 엘리트들이거든요. 지금 애들이 공부를 안 하세요. 원서를 안 내요. 진짜 원서를 안 내요. 김천에 원서를 내면 여기 본사 여기 일단 있으니까 여기 와야 되는데 어느 남자애들이 여기 여자친구들이 와서 살겠냐고. 자기 남자친구가 여기 직장 다니면 자기 원서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싫어해. 싫어하죠. 이제 결혼 순위 그러니까 아예 직장 원서를 안 낸대. 진짜 밀린다니까. 경북 여자만 만나야 되네, 그러면. 밀린다. 제가 절대 웃으면 안 되는데. 여기 한 명에. 광대가 자꾸 승쳐가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성주에서 이제 어저께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간담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롯데 골프장이라는 데가 성주의 원불교육의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밤새 듣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원불교의 역사와 교리를 제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좆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여기 와서 딱 어린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들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평균 연령이 제일 어린 도시에다가, 그래서 유모차 부대가 제일 많고 그 유아 교육열이 가장 높은 도시에다가 지금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인 분들의 모습입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수다방을 하러 다녔는데 이렇게 우아한 수다방은 처음이라 제가 이렇게 좀 적응이 안 돼요. 죄송한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저는 원래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시비 걸고 그럼 이제 시비를 막 이렇게 받으면서 하는데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인 공간에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다른 곳에 와 있구나. 제가 이렇게 성주에서 성주분들이 프랜카드를 군에서 띄었다고 화내시는 걸 보면서 그럼 안 떼는 건가요? 우리 서울은 다 떼거든요. 근데 그걸 뗐다고 화내는 걸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근데 여기를 오니까 이거 시사수다방은 이런 분위기. 네, 제가 이제 일단 적응하고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제가 지금 이곳 김천의 시사수다방을 하러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주제곡, 잠깐만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지금. 바깥에서도 자꾸 망치불. 제가 조금 아까 의자를 조금 더 이쪽으로 더 오세요. 이쪽으로 더 오시면 자리가 없어서. 어제 그러세요? 우리 아들이 왜 저한테만 이렇게 욕해?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 이렇게 우아한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저는 너무 좋아요. 욕쟁이 아줌마로 통했으면? 제가 욕쟁이 아줌마? 뉴욕에 갔는데 그 뉴욕에서 가장 교양 있는 분들 만난 거예요. 근데 너무 교양 있는 두 분에게는 손자가 있었죠. 근데 그 사모님께서 저의 방송을 처음 들은 날 그 손자가 할머니 씨발이 뭐야? 라고 물어봤다는. 제가 너무나 당황해서 언제 제가 그랬는지 그래서 배웠어요. 시발 택시 할 때 시발이. 시발 택시. 어저께 보니까 시발 쌉이 이러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다 모르는데.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성주에서 저를 이쪽에 토스해 주시고 성주 분들은 퇴장을 하시고 제가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옴짝달싹을 못하는 분위기인데 일단 저는 이제 이 김천이라는 동네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막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의 반응이 뉴욕보다 낫다. 김천이 뉴욕보다 낫네. 막 이런 지금 막 채팅이 올라오는 도중에 도착해서 딱 보면서 여기는 주민들을 미모 순으로 뽑는구나. 이 입주 조건이 미모. 아기들하고 젊은 미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그 소득 좋은 아빠들이 미녀들을 만나 여기에 자리를 잡은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평균 연령이 최저인 그리고 유아에 대한 교육열이 가장 높은 근데 여기다가 지금 사드를 놓겠다는 그 참 어처구니 어떻게 미안해서 혹시 여기가 터지지 않을까요? 좀 오픈 공간을 할 걸 그랬다 그죠? 아니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아시네요. 그거는 생각했어요. 이 정도 정도면 왜냐면 4시 반에 무조건 빠지거든요. 애기들. 예. 그럼 2시부터 4시 반까지가 본격. 네, 본격. 오케이. 나머지는 서서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분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게 틈이 없어. 이제는 이게 틈이 없는 분위기야. 지금 제가 이런 분위기에서 근데 지금 저기 또 오셨어. 격식입니다. 이게 역시 김천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제가 9월 24일에 김천에 왔다 갔거든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촛불을 하고 계셨나요? 네,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저 전날에 촛불이 그래서 이제 그때 그리고
근데 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 촛불 집회 참가하고 계셨었나요? 네. 근데 왜 못 봤지? 이렇게 다 젊은 사람들만 와 있어. 뒤쪽에. 노인이 아니신 것 같은데. 우리 미국의 최고 열정 전문하시는 왕언니. 우리 사드 반대 회장님이야, 왕언니. 아니 이거 어깨의 나비는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별명이에요. 파란나비. 파란 나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떤 어머니께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원불교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그 하얀색 그 교무복에다가 파란 나비를 탁 안고 오셨는데 정말 평화의 소식. 성스러워 보였어.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을 땐 파란 나비를 봤는데 지금은 이제 막 여러분 지금 보여드릴게요 잠깐. 네 어깨에 지금 달려 있는 네 진화하고 있는 네 정말 진화하고 있는 이 파란 나비를 그게 옷핀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저쪽에 가슴에도 달 수 있고 어떤 분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만들어갖고 막 나눴어요. 지금 모두 다 개개인이 모두 다 모여서 이거 하시는 기부하고 싸웁니다. 저는 뭐 좀 위로를 드리고 힘을 모으시라고 왔는데 제가 미친 짓을 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뭐하러 왔나 라는 생각도 들고 와서 지금 이 분위기가 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잘하고 계세요, 지금. 일단 이제 우리 제가 이제 미국에 갔었잖아요. 이제 미국에 뉴욕에서 초청을 어떤 분이 하셔서 이 유엔 본부 앞과 워싱턴 앞에서 그 사드 반대 입장을 한번 방송해 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출발하기 전날까지 제가 검찰 조사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출국 금지를 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국 금지될 각오하고 제가 출국 금지 시키고 싶으면 시켜봐라. 그럼 내가 김천에서 보름 살겠다 그랬더니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천 성주에서 보름 살까봐 저를 그냥 내보내서 그 뉴욕하고 워싱턴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유엔 본부 앞에 가서 느낀 건 화석이 되어 있는 세계 평화의 상징. 그러니까 저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신앙적인 입장으로 이 민주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사상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가령 저는 민주주의자지만 이 단군의 홍익인간을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 한국의 개신교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이 부정한 권력에게 충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둘 다 탐욕이다. 둘 다 탐욕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가 그거를 제가 계속 묵상 중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뭔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경북에서 김천이 이만큼 교육받고 이만큼 조건 좋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우리 조카가 이모 현금이 없어. 저기 재민아 지금 잠깐만 저 창밖에도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 들리세요? 그럼 우리 이렇게 땡기고 뒤에 또 앉고 이렇게. 아니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거 상을 몇 개를 그쵸 이거 좀 전해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곳은요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 자리가 없어서 유리문 밖에 줄지어 앉아 계세요. 예, 지금 여기도 지금 두 줄로 앉아 계시고 저쪽도 지금 유리문 밖에 앉아 계셔서 제가 앉아서 할 상황이 아닌 듯하여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제가 앉아서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좁혀서 원래 이게 지금 김천에 사드 반대 무슨 밴드가 있나요?
네,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에 공지를 하니까 이렇게 혹시 막 밴드하고 이제 카페. 오면 뭐 사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요. 밴드 카페 그리고 챗 그룹 챗 다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 특공대도 있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건 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드 배치되기 전에 이런 어떤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인가요? 아니요. 네, 막 저희는 그냥 평온하게 살던데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35년 만에 세대가 아니에요. 처음 엄마들 대부분이 대학생 때도 데모 세대가 아니에요. 네, 전혀 뭐.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자, 50대? 저는 50대 후반입니다. 50대 두 분, 40대, 전부 다 3, 40대. 그 다음에 30대, 30대가 많네. 설마 20대? 20대 넘고. 혁신도시가 이렇게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더 걱정했어요. 애기들 때문에. 마치 부인님께서 진짜 이 도시를 위해서 정말 고정분투로 이렇게 저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구원 의미를 박수. 무서워. 내가 백현숙 씨하고 좀 깊게 얘기를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못 얘기했지만 동생이에요. 이게 뭔가 늪에 빠진 듯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진정하고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 안 돼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전에 데모 세대가 아니었고 데모에 전혀 관심도 없었으며 35년 만에 처음으로 투표한다고 박근혜를 찍었던 그런 분들인데 이번에 사드 배치라는 그 갑자기 핵폭탄이 터진 뒤에 모두가 각성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젊은 세대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지금까지 60 며칠 동안 61일 동안 촛불 집회에 매일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하루도 안 빠진다.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이 팀은 네. 아니 지방을 가더라도 KTX 타고 옵니다. 하고 지금 서울 이거 뭐 나왔죠. 여기 다 뜨거운 동지입니다. 그냥 뭐 형제감보다 더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그 많은 일을 하셨지만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경북의 민주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경북에 돈바람을 불게 했지 민주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한 방으로 이렇게 경북을 하루아침에 깨울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 타도시에서 경북 출근이들 맨날 여당만 찍더니 꼴 좋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습니다. 저는 직접 들었어요. 대전에서 반 여기서 반 살았었기 때문에 제가 살짝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열등감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나는 10년을 했는데 박근혜는 한 방으로 하는구나. 나도 빨리 정과 14범이 돼서 대통령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딘가 안 깨어난 곳을 깨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미 다 깨서 그죠? 여기가 사실은 경북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노선이고, 그 김천 선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뭐, 이 자신의 아지트 같은 곳이고, 이 미실이 마지막에 난을 일으킬 때 자기 고향에 가서 했듯이 박근혜가 만약에 탄핵을 당하면 여기에 와서 진지를 구축하고 저항군을 이끌려고 했던 곳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는, 제가 근데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건 아닌 것 같다라든가 지금 그 얘기했다가 맞아주고 싶어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찍으신 분들이 많은가요? 네. 잘라내야죠. 저는 지역을 바꿔가면서 투표를 했어요. 너무
아니, 남자 대통령들이 도둑질을 하도 많이 해서 그래서 여자를 제일 그래도 약해 보이는. 근데 경북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김천지역은 저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한테 받아왔던 게 세뇌 아닌 세뇌. 무조건 한나라다. 무조건 한나라다. 이제 거의 이제 그랬기 때문에 박근혜 찍을 때는 진짜 엄마들이 저도 막 전화 와가지고 빼봐줄 거니까 빨리 투표하라. 그 정도로 정말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더 열정적이에요. 절대적이죠. 이게 세뇌라는 게 굉장히 무서웠던 것 우리는 같아요. 시민들이 박근혜를 신의 딸로 여깁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아유,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더 많아, 더 많아. 우리는 젊은 세대는 아니고. 젊은 세대는 아니고 50대 넘어가면 거의 신의 딸이라고 여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저께 구미에 와서 큰일을 했더라고요. 큰일하고 큰 사고가 터졌는데 모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미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손을 흔들었을 뿐인데 가스가 터지고 막 사람이 죽고 정절이. 네.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간 곳은 전부 다 쑥대밭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갔던 곳에는 토네이도가 돌아가더라고요. 토네이도가 이렇게 돌아서 원을 그리고 자기 자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김천 성주에는 어제 오늘 별일 없었죠? 일단 굉장히 이 김천 주부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고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큰일 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사실 저에 대해서 좀 다 아세요? 네. 저의 방송을 자주 들으시나요? 네. 그전에는 몰랐지만. 사드 터진 다음에 한 60일 동안 듣게 되셨다. 성질을 알고. 그전엔 잘 몰랐고 성주에 왔다 간 다음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네요. 그전에는 저 옆동네에서 왔었어요. 서울 위안.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너무 감동하시네요. 그래요. 이 당황스러움. 일단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과자입니다. 나중에 막 검색해 보시고 어머 전과자였어. 예, 저는 감옥에 가도 사실적시로 가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전 심지어 감옥을 가도 사실적시였다는 거. 예, 대한민국에서 사실적시로 가는 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일단 요즘에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세대가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기 전에 저는 간략한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우리 하여튼 외가 쪽에 피가 좀 그랬어요. 진주밀란 때 이렇게 쫓겨나가 이렇게 도망을 가가지고 이렇게 헤매 다니다가 우리 엄마를 낳으셨고 우리 엄마에게 외할아버지가 먼 훗날에는 이 안방에 앉아서 세계를 보게 될 거니 세상 소식에 민감하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 엄마가 1930년생이셨는데 그래서 엄마는 늘 라디오가 나오자마자 라디오를 사서 들으시고 TV가 나오자마자 TV를 사서 들으시면서 얼리 어댑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는 늘 라디오를 듣고 계셨어요. 제가 엄마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하루 종일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을 하셨던 거, 그래서 뉴스를 날마다 듣는 거, 그 다음에 그 뉴스가 없는 시간에는 성경을 읽으셨던 거. 그게 제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기억하는 모습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저는 그러다 보니까 6살 때 그 유경수 여사가 총 맞는 장면 혼자서 보고 있었어요. 그때 뻥 터지면서 화면이 꺼졌던 그 장면을 저는 기억해요. 근데 저는 그게 뭔 일인지 몰랐어요. 테레비만 몇 번 때리고 왜 그 계속 때려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몇 시간 뒤에 우리 아버지가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때가 여름이었으니까 하얀색 잠바를 입고 계셨는데 땀에 젖어갖고 옷에 다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 날까봐 가족들을 지키러 뛰어 들어오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제 6살 때 봤던 그 충격적인 뉴스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 전 76년에 그 도끼 만화 사건도 기억나요. 뉴스를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76년 도끼 만화 사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도끼 만화 사건이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미군을 죽였다. 북한군이 죽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린 마음에 아니 미군이 왜 북한한테 죽지? 혹시 저는 좀 남달랐던 거예요. 그 다음에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총을 맞아 죽었을 때 그때 우리 언니가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언니가 막 울면서 어떡하냐 대통령이 죽었다. 그래서 저도 옆에 근데 대통령이 죽었다고 온 거 아니고 저는 대통령이 죽어서 그렇고 왜 태어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평생 박정희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종신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막 울고 있었는데 우리 언니가 펄펄 뛰면서 학교 휴교령이 내렸다고 전화가 온 거야 대학생들한테. 그래서 학교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고 그 데모할 학생들이 모일까봐 휴교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는 새벽에 5시에 공부하러 간 사람인데 그래서 항상 장학금을 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언니가 그때부터 걱정이 됐어요. 근데 이 언니가 학교를 못 간다고 펄펄 뛰면서 휴교령이 떨어졌다고 우는데 저도 옆에서 같이 울었죠. 왜 초등학생은 휴교령이 떨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제가. 그럴만해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인가가 하여튼 캔디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목요일로 기억나요. 근데 캔디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왕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국화꽃이 가득 핀 TV를 보면서 참았어요. 어쩌면 TV가 나올지도 몰라. 저 국화꽃도 다 봐서 제가 기억해요. 아무도 안 봤어 그거. 나는 텔레비전에서 국화꽃을 9일 동안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때 그 서거 방송을. 제가 일주일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캔디를 2번을 안 할 때 제가 그때부터 반정부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아무리 왕이 죽어도 그렇지 어떻게 캔디를 2번이나 결방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반정부의 길을 걷어요. 근데 그 다음에 결정적인 사건은 80년 언니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언니가 학교에서 무슨 이제 친구들하고 펜팔에서 편지를 받아갖고 온 다음에 광주에서 군인들이 여대생의 젖가슴을 도려내고 임산부에 배를 갈라 죽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그래서 제가 언니의 이마를 짚어봤어요. 열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언니가 새벽부터 가가지고 공부할 때 내가 걱정이 됐다. 드디어 미쳤다. 몸이 허한 것 같으니까 그때 영양밥이라고 있었어요. 찹쌀에다가 카라멜을 넣고 배추랑 이렇게 넣는 거. 그걸 해주라니까 우리 엄마가 또 제 말을 들었거든요. 가문을 이렇게 따른 줄 알고. 우리 엄마가 그때 영양밥을 해갖고 언니한테 줬었어요. 그게 전 선명히 기억나요. 근데 내가 왜 그랬냐면 뉴스에 한마디도 안 났어. 아니 군인 경찰이 지금 뭐 한 도시를 유린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뉴스가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아무래도 이 헛소문을 듣고 미친 게 틀림없다라고 80년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5월 말에 MBC 뉴스를 보고 있는데 나오는 거야. 광주에서 간첩들의 그 간첩들의 선동으로 소요 사태가 일어났으나 군인 경찰이 잘 무마했으니 국민 여러분은 동요하지 마시라. 그리고 관련돼서 유언 비어가 펴지고 있으니까 현혹되지 말란 뉴스가 5월 말에 나왔어요. 제가 그때부터 뉴스를 의심했어요. 전 그때부터 신동이었던 거죠. 아무도 언론을 의심하지 않을 때 저는 5학년 때부터 뉴스를 의심했어요. 제가 왜 언론에 대해서 민감하냐면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선명했던 거야. 아니 어떻게 국민이 죽어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뉴스가 안 나왔느냐가 어린 마음의 충격이었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국어 시간에 기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언론은 진실만 보도한다. 객관적으로 진실만 보도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했죠. 정말입니까? 선생님이 정말이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객관적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던 기억도 나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진실만 보도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뭐냐. 뭐라서 사람이 죽어도 보도를 안 하냐. 그랬더니 그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다. 그 얘기를 해서 아주 어린 시절에 저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개념을 알았고, 그리고 언론이 거짓말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지나다가 80년 광주항쟁이 지나고 이제 86년 7년은 왜 기억이 나냐면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 평화의 댐을 건설한다고 돈을 거두라 했어요. 제가 그때 반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원씩 걷는데 어떤 여자애가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전두환의 사기다. 그때 전두환한테 사기라고 그러면 맞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얘가 전두환의 사기에 당할 수 없다고 해서 끝까지 1,000원을 안 낸 거예요. 돈 1,000원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맨날 불려 혼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누가 안 냈냐는 거야. 그래서 안 내는 한 명 있다. 근데 저도 그래도 반장이니까 어떻게든지 걔를 감싸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학교만 얘 하나 때문에 안 냈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가더니 그 앞에서 돈을 딱
더러워서 낸다. 내고 간 거예요. 근데 걔가 누구였냐면 건대항쟁으로 그 형제가 감옥 갔던 그런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대항쟁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7년에 우리 엄마가 심장병으로 너무 심장병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돌아가시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임종을 보러 와라.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을 가요. 서울대학병원을 갔다가 그 돌아오는 길에 데모하는 학생들을 처음으로 보게 되고 나중에 서울대병원에서 이 사람은 살릴 방도가 없으니까 나가라 쫓겨나요. 그 다음에 근데 그때 갑자기 연대병원에 심원음이라는 우리나라의 심장 최고 의사가 미국에서 처음 왔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10번째 안에 드는 환자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에게 한번 가보자 해서 연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연대를 갔다가 이한열 열사가 쓰러지고 여학생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학우를 지켜주십시오. 학우는 뭘까? 어린 마음에. 그리고 집에 오다가 7번 버스가 신촌에서 막혀갖고 최루탄을 범벅이 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60을 그렇게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 60이라는 게 철저히 숨겨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가 교련 시간에 발작을 했어요. 그 교련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화생방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보 교육을 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그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눈 떠보니까 양호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휴학을 하게 돼요. 아무리 스캔을 해봐도 질병의 원인이 안 나와. 근데 그 닫힌 공간에만 가면 이 막 돌아선 그래서 학교를 원래 자퇴를 하려고 했는데 휴학을 하고 쉬었다가 88년에 이제 복학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어느 날 점심시간에 언니 우리 텔레비 봐도 돼요? 제가 복학생이니까. 알아? 그랬죠? 복학생이니까 딱 켰는데 웬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뭐 반성하십시오. 뭐 무슨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요. 아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근데 딱 그 사람 눈빛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중에 큰일을 할 거야. 제가 처음으로 예언한 순간이에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88년 청문회 때 소리 지르는 노무현 대통령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저 사람이 나중에 큰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제가 첫 번째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죠. 대학을 갔는데 89년도였어요. 89년이 어떤 해였냐면 문익환 목사님하고 임수경 씨가 북한으로 가버렸어요. 정말 공안 탄압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난리가 나죠. 여대생과 신부님이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이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91년에 제가 이제 간염으로 휴학을 했는데 그때 또 우리 학교가 범민족 대회라고 해갖고 이 남과 북이 만나야 된다. 그런 그 대회를 우리 경희대에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외대로 들어와서 경희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이제 서울에 있는 서총련이라는 대학생들이 손에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여대생들이 발을 탁 딛고 올라가게 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그 발을 딛고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저쪽에서 시커멓고 지저분해 보이는 청년들이 어슬렁어슬렁 오는 거예요. 근데 손에 뭘 들고 왔어. 해머야. 그러더니 외대 벽을 팍 치고 벽이 무너지니까 우우우 그래서 경희대로 들어갔다는 그게 바로 9.1년 범민족 사태였어요. 그게 제가 다닌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조선대, 전남대, 광주 학생들. 그러니까 그 80년 전 이 광주항쟁을 겪으면서 이 친구들은 이 운동권이 아닌 거야. 거의 전투훈련을 하다시피. 왜냐하면 자기 선배들이 어떻게 군인 경찰에 맞아 죽는지를 봤기 때문에 남달리 훈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92년 대선을 겪죠. 92년 때 다 김영삼이 된다는 거예요. 텔레비는 정주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김대중이 된다 그랬어. 민주 세력은 전부 김대중이 될 거라 하면서 그때 뭐라 했냐면 미국의 CIA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김대중이 된단다. 그러니까 민주 세력들이 막 신나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김영삼인데 텔레비는 정주영만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기억나는 거야. 하루 종일 정주영만 나와요. 그 도대체 김대중은 무슨 말을 하는지 기다리느라고 그 십몇 분씩 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매 순간 그 역사적인 현장을 다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김영삼이 당선이 됐죠. 그리고 나서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세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봤어요. 그 89년, 90년도에 사회주의가 무너졌을 때 한번 우리나라 운동권들이 완전히 한번 멘붕이 돼요. 그러면서 그때 가장 급진적으로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앞서서 막 친북 활동하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에서도 가장 강렬한 운동했던 사람들이 뉴라이트로 전향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과격주의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 한총련이란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한총련이란 조직을 93년도에 만드는데 그때 제가 부총리학생회장이었고 총학생회장이 거기 대표로 들어갔는데 원래 하루 만에 나오기로 한 애가 3일 동안 못 나오는 거예요. 그때 휴대폰도 없던 시절인데 3일 만에 나왔는데 애가 녹초가 돼 있는 거야. 너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한총련 강령 규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거기 온 학생들 이거 공산당 강령 아니냐? 이걸 어떻게 학생 대중조직 강령이라고 하느냐고 반대를 했대요. 찬성할 때까지 안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대학생 대표들이 거기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3일 만에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해서 한총련이 통과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두 번째 예언을 하죠. 그때 학생운동이 도저히 망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89년부터 92년까지 100만 명이 모인다고 그랬었던 시절이니까 한 번 딱 동 뜨면 10만 명이 가축 뛰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3년 안에 학생운동이 망할 거다라고 제가 예언을 하고 저도 학생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 순간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왜냐하면 학생운동이라는 게 뭐냐? 민주주의 운동이다. 근데 민주주의 운동을 하자는 사람들이 그 민중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운동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예언을 했고 96년도에 연대 사건으로 그 연대 항쟁이라고 부르죠. 연대에서 한총련이 대대적으로 수백 명이 구속되면서 학생운동이 막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맥을 이어왔지만 그 맥이 도저히 대중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분위기. 그래서 96년부터 2008년까지 학생운동이 거의 죽은 상태로 12년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96년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이제 92년도죠. 저는 그랬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그게 저의 세 번째 예언이었죠. 그리고 무수한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비행기는 여러 대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고 다리가 끊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거는 당연한 대가야. 겪어야 될 대, 이건 벌이야. 그러면서 지나고 있었는데 96년도에 우리 동네에 김근태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돕게 되면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서울대를 졸업하고 경제학 교수를 꿈꾸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태일이 죽는 거예요. 전태일이 죽으면서 서울대 다니던 시절에 서울대 막 졸업했을 때였대나 대학생 한 명만 알았으면 좋겠다. 법전에 한자를 읽어줄 수 있게. 그 말에 이분이 노동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노동판을 돌아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고 그러면서 가명으로 자격증을 딴 게 4-5개가 돼요.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그런 자격증 교육을 시켜주면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다니다가 이 사람이 이제 85년도에 소위 전두환 정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1985년 남영동 사건이고 그 남영동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제가 출연했습니다. 저 배우예요. 저 사실 내려오기 전에 페이스북에다 글 하나 남겼는데요. 문학의 인사 9,000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는데 제 이름은 없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미인이세요. 내가 문화예술인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막장 수다방송 진행자라서 블랙리스트에 못 갔는갑다. 제가 그랬어요. 부럽습니다. 국가공인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하신 그 문학의 인사님들 부럽습니다. 라고 쓰고 맨 마지막에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살아온 간략한 과정이고요. 예.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안 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게 된 건 2007년이었어요. 왜 방송을 하게 됐냐면 저는 제 나이 12살 때부터 언론을 추적해 왔는데 본격적으로 언론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예요. 솔직히 이제 김근태 의원이 언론에서 무슨 대우를 받는지 잘 몰랐고 그냥 이렇게 민주주의가 좋은 거야 그러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게 김근태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전혀 반대로 쓰고 한겨레, 경향신문이 쓴 내용이 전혀 반대예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하루에 김근태 의원에 관한 뉴스를 수백 개를 다 읽고 클립을 하던, 그러니까 이제 저장을 하는 일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면서 언론이 다른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때 대대적으로 국민연금 반대운동이라는 게 벌어져요. 김근태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는데 그날부터 하루에 수백 개 국민연금 반대운동 게시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 홈페이지 관리자들이 안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굽니까? 저는 다 읽었어요. 수백 개의 글을 다 읽었죠. 그리고 알아냈어요. 몇 개의 모델이 있다. 똑같은 글이 반복되고 다른 이름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적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게시판에 똑같은 내용이 곳곳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이 써져 있는 곳을 다 뒤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카페가 진원지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 주목하게 되죠.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이 글에도 지문이라는 게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나중에 그거를 어떤 전문가가 그 포렌식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포렌식 기법으로 국민을 감시한다. 국민이 어떤 단어를 입력하면 그 입력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의 정보를 추출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NSA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정보당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저는 2004년에 그 수백 개의 글을 스스로 찾아 읽으면서 글에 지문이 있다는 거 알아냈어요. 간단해요. 오타. 띄어쓰기 또 꼭 틀리고 오타를 꼭 내는 놈이 있어요. 쓰는 욕이 비슷하고. 그래서 걔네들의 명단을 작성을 해요. 그리고 걔네들이 이름을 뭐라고 바꾸든 계속 추적을 해서 그들이 어떤 여론을 조성했는지를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12년 동안 인터넷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는지를 알아오게 된 저의 소중한 자산인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와서야 선명해진 거예요. 그 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2012년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2007년에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건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김근태라는 사람의 진실을 알리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2007년에 제가 아이들에게 그때 이제 제가 가회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사회 과목을.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그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때 나온 교과서죠. 그래, 의무가 있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게 그 당시 교과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이제 김근태 의원을 위한 방송을 하다가 대선을 포기하길래 저도 접었죠. 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동영 지지자들이 저를 비웃으면서 망치년아, 김근태가 그만뒀으니까 너도 방송 접어라. 제가 만개구리거든요. 걔가 아무 말 안 했으면 저 접었어요. 근데 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방송을 더 하게 됐죠. 그때까지는 김근태 방송국이었는데 망치부인 방이라고 이름 바꾸고 그래 내가 대한민국의 밭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사 방송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07년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의무니까 시사 방송이 의무니까 비판하는 방송을 했어요. 200명이 보는데 180명이 욕을 하는 거야. 그래도 저는 꿋꿋이 욕을 했죠. 언론의 의무야. 사명이야. 근데 그때 다들 저한테 와서 쌍욕을 해도 아무도 너 이러다 잡혀간다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돼요. 그러더니만 2008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왜? 2008년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광우병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광우병으로 확 전세를 잡고 있어서 그놈의 그 여대생 사망설 퍼뜨리기 전까지는 압도적인 우위였어요. 근데 그 여대생 사망설이 조직적으로 퍼뜨려진 물타기 뉴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대생 사망설이라는 걸 가지고 얘네들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살인사건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시체다. 시체 있냐? 없으면 접어라. 이거 말 잘못하면 여러 명 다친다. 시체가 없는 사망사건에 대해서 매달리지 마라. 근데 기어이 내 말을 안 듣고 그 여대생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겨레신문 광고를 낸 거예요. 근데 그 광고에 모금을 한 사람의 통장에서 얘가 스포츠센터에 마사지한 게 나온 거예요. 모금받아 성매매 조선일보에서 쓰자 도배가 되고
그 뒤에 광우병 반대 시위는 광우뻥이 돼버립니다. 그 사건은. 그게 조직적으로 준비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그리고 나서 2009년 2월이 됐는데 갑자기 홍어 전라디언이라는 말이 그 게시판에 우리 채팅을 하니까 홍어 전라디언 그러는 거예요. 야, 홍어 전라디언이 뭐냐? 그때만 누가 설명을 하는 거야. 홍어라는 말이 홍어가 이제 그 전라도에서 잔치 음식으로 나오는 삭힌 생선인데 그게 이제 단백질이 부패하면서 그 암모니아 냄새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왜 호남 사람을 홍어라고 부르냐면 5월 광주항쟁 때 그때 날이 너무 더워서 죽은 시신들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서 홍어 삭는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 그래서 광주 사람들을 홍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2009년에 전화 알았어요. 전라디언 홍어. 그때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이 된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홍어 전라디언이란 말을 인터넷에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 잡혀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비판을 백날 첫날을 해도 나한테 잡혀간다는 사람 없었다. 잡아가봐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다. 잡아가더라고. 그래서 감옥도 갔다 왔어. 근데 정말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잡혀갈 거다. 홍어 전라디언 그리고 빨갱이란 말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빨갱이란 말을요 사실 젊은 세대는 모르는 말이었어요. 근데 빨갱이라는 말이 인터넷에 도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원세훈이 국정원장을 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확히 기억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2007년에 아프리카 방송을 할 때 젊은 친구들이 와서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막 망치녀나 이 개녀나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욕을 할까. 근데 걔네들의 나이대를 물어봤더니 소위 20대 초반인 거야. 그러면 그 20대 초반 애들이 10년 전 몇 살이었냐. 그러니까 그 IMF 당시에 얘네가 청소년이었던 거야. 근데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소위 아버지가 갑자기 직장을 잃고 그래서 엄마가 노래방에 몸팔러 가야 됐던 그런 걸 겪어야 됐던 아들들이 그 차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기다 그 당시 많은 아버지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술만 취하면 아들들을 때렸던 거야. 욕을 하면서. 그래서 이 아들들의 영혼이 다 깨어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송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욕을 하는 건 너한테 하는 거 아니야. 자기한테 하는 거야. 네 앞에 양복 입고 멋있게 출근하는 그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자신이 미워서 너한테 욕하는 거야. 그 때리는 건 널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를 미워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소위 그 여론 흐름을 얘네들이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작업하는 방식을 제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 게임을 한대요. 그때 이제 유행했던 게 무슨 20명, 25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는 게임이 유행했대요. 25명이 모이면 어떻게 하냐. 좋은 말하고 착하게 모범적인 채팅을 하면 내쫓는다는 거야. 막 왕따를 시키고 뭐 창녀야 막 이러면서 욕을 해갖고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때 걔네들의 별명이 초식동물.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모범적인 애들은 다 쫓아내. 그 다음에 누구 막말한 애들 이렇게 씨발씨발하고 막 그냥 입을 채팅으로 욕하는 애들 걔네들만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누구야 밥 먹었니?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 거야. 왜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냐. 그 애들의 부모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벌어야 간신히 먹고 사니까. 그래서 월세라도 얻으려고 밤새 엄마 아빠가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애한테 밥 먹었냐 물어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라면 끓여 먹거나 밖에 나가서 무슨 컵라면 사 먹거나 이러면서 끼니를 때우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여기 화가 차있는 애들인데 누구야 밥 먹었니? 그 한마디 애들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걔네들을 모아가지고 야 오늘은 어디로 가서 댓글 달자. 그래서 저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방에 가서 욕하고 와라. 인증샷을 올리라는 거예요. 강퇴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제보를 하더라니까요. 초특급이에요. 그게 걔네들이 자기네들의 과거와 그거를 감동을 한 애들이 저한테 그걸 제보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댓글 부대를 형성했는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DC 인사이드에서 소위 이제 국정원이 작업을 시작할 때예요. 그 망치부인과 좌익교수 사건이 터질 때. 그때 2010년 11월에 사건이 시작돼요. 천안함에 이어서 연평도 피격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에 연평도 북괴 갤러리라는 게 DC 인사이드에 만들어져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DC 인사이드 사장이 체포가 돼요. 근데 왜 체포가 됐냐면 그 당시에 DC 인사이드의 유저들이 수백 명이 전국에 흩어져서 주식 사기를 쳤다. 그러니까는 깡통 계좌를 한 250명이 돌린 거야. 그러면서 주식값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블루칩인가 보다 해갖고 막 사들여가지고 250억인가 피해액이 발생한 주식 사기 사건이라고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구속돼야 되잖아요. 징역을 살아야 될 사건인데 아무런 해명 없이 풀려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연평도 북괴 갤러리가 만들어져요. 근데 DC 인사이드에서 갤러리가 만들어지려면 6개월인가 사전 활동을 해야 된대요. 근데 얘네는 연평도 사건 터지고 보름 만인가 그 연평도 북괴 갤러리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그 연평도 북괴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애들을 따로 카페로 모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카페로 모아놓고 거기에 DC 인사이드 사장이 응원하는 글을 다룬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얘네들이 아줌마 이것 좀 이상해요. 그래서 뭔가 냄새가 나. 애들도 아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정원이 청정원이 라고 부른 거예요. 그땐 국정원이라는 어떤 근거가 없는데 물론 제가 2009년부터 정원이 청정원이 김팀장 그렇게 불렀어요. 이거는 빨갱이란 단어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2011년에 걔네들이 그 DC 인사이드에서 연평도 북괴 갤러리를 만들고 거기서 활동하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랑 제 남편이 그 연평도 북괴 갤러리 애들이 우리민족끼리라는 그 사이트를 해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해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이트 방문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그렇게 질문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편의 블로그를 조작을 해가지고 빨간 볼펜을 들고 있는 사진을 갖다가 딱 섞어가지고 빨갱이라고. 그러더니만 망치부인 방송도 이제 빨갱이라고. 그러더니 제가 기억나는 거 그해 조선일보 기자가 17통인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한테. 근데 안 받았어.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오세훈이랑 막 싸울 때였으니까 우리 신랑이 시의원이고 전화 한번 받아봐. 근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드립다 하는 말이 망치 부인이 연평도 북괴 갤러리 해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시의원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아니다 그래도 욕을 먹고 기다 그래도 욕을 먹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어떻게 했을까요? 끊었어요. 답을 하지 않고 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생방송을 켰어요. 바로 생방송을 켜서 조선일보의 기사가 나오면 믿지 마라.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방송으로 알린 거예요. 그때부터 조선일보가 저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게 생방송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게 2010년 겨울에 있었던 일이고 12월에. 그러면서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12월 29일부터 저한테 공격이 들어와요.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 빨갱이년 이러면서 막 엄청난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막 수만 명이 들어와서 욕을 하는데 뭐 제가 거기에 그 2008년에 100만 밀란을 또 겪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와봐. 그래서 2008년에 100만 밀란, 그 다음에 2010년에 타진요 10만, 그 다음에 2008년에 노노데모 5만하고 딱 싸웠기 때문에 들어와. 그래서 싸움을 딱 했는데 2주일을 딱 버틴 거예요. 얘네는 오래 못 간다. 왜? 이건 동원된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2주일을 못 간다라고 버텼어요. 그리고 계속 감시를 했죠. 드디어 이것들이 터트린 거야. 지네 연평도 북괴 갤러리에 내 어린 딸의 사진을 걸어놓고 2년 강간하고 싶지 않냐? 글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걸 그 친구들이 저한테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생방송에 딱 띄워요. 그리고 제가 DC 인사이드에게 묻겠다. 당신들이 나랑 정치적인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한테 이런 짓을 하는 애들을 DC인들은 용서할 거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조금 있다가 저 야겔인데요 이러면서 글이 올라와요. 야겔이 뭐야? 야동 갤러리? 야구 갤러리. 야구 갤러리에서 글이 올라온 거예요. 나는 망치 부인의 정치적인 입장에 반대한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아이에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다. 그게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진이었어. 10살 사진. 그래가지고 이걸 용서할 수 없다라고 글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냥 그런갑다 했어요. 조금 있다가 어떤 애가 전화를 해요. 아줌마 저 코겔인데요. 아줌마랑 저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지만 저는 이번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시청자들이 네가 코겔이면 우리 집 화장지가 뭐 8만 대장경이다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연평도 국회 갤러리가 초토화가 돼요. 3일 동안에 완전히 DC 인사이드에 폭격을 당해갖고 3일 만에 이름을 바꿔. 국가안보 갤러리. 그러면서 걔네들이 스스로 야 우리 이대로 활동 못한다. 그래서 걔네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고 43명 주로 글을 썼던 애들에 대한 아이디가 와요. 그리고 거기에 좌익 척결인가라는, 그러니까 좌익 효수 말고 좌익 척결이라는 아이디로 우리 딸에 대해서 모욕을 했던 글이 분명히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좌익 효수가 좌익 척결 이름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딸 사진을 걸어놓고 그 못된 짓을 했던 애들이 나중에는 이제 우리 딸을 그거는 2012년인가 보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고소를 해요. 우리 딸 강간하고 싶지 않냐? 그리고 이제 그 사건으로 걔는 연평도 북계 갤러리를 무찔렀기 때문에 저는 덮고 넘어가고 그때는 고소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12년 4월에 총선이 끝났는데 애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 사진을 또 걸어놓고 납치, 성폭행, 토막살해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걔네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21명인가 고소를 했는데 아무도 안 잡혔어요. 그렇죠. 무슨 끈 5명의 추적이 됐는데 부천 일대의 PC방에서 나누어서 글을 썼고 그들이 사용한 아이디가 포항 출신의 주부들의 주민번호였기 때문에 이건 주민번호 도용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홈페이지 관리할 때 사이버 테러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버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 PC방에요. 모든 CCTV가 선명하게 동전이 10원짜리인 것까지 보여요. 그리고 모든 PC방에는 그 카드를 주고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지 그 글 쓴 사람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 얼굴까지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범인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범인을 잡고도 처벌을 안 한 거야. 포항 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했다. 그러면 이거는 내 딸한테 악플을 다룬 거 더하기 주민번호 도용으로 가중처벌해야 되는데 아무도 처벌 안 한 거예요. 그게 증거였죠. 뭔가 있다. 그래서 점점 정원일 거라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잡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감옥을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7월 2일에 그 문제에 오마이뉴스 기사가 떠요. 오마이뉴스 기사가 떴는데 좌익 교수라는 국정원 직원의 이 꼬리를 밟히고 걔 3,500개의 댓글 중에 나와 내 남편과 내 딸한테 쓴 악플이 11개. 근데 그 내용이 하나같이 성폭력 댓글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좌익 교수가 이정희, 한명숙 이런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문근영 같은 여배우들, 그런 사람, 문근영, 문소리 이런 사람들까지 다 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왜 단체로 같이 고소하지 않느냐는 거야. 근데 제가 또 이 고소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연예인들은 고소를 끝까지 진행 못해요. 보통 D라는 거야. 내가 고소 취할 테니 다시 악플 달지 마라. 또 국회의원들은 잘못하면 국회의원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버리고 저는 혼자 단독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때 국민TV에서 노정면 앵커가 왜 단독으로 고소했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국회의원들이랑 같이 했다가 싸잡아서 취하될까봐, 연예인들이랑 같이 했다가 싸잡아서 취하될까봐 나는 단독으로 한다. 그게 2013년 10월이었어요. 근데 14년, 15년, 2년 동안 아무런 그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15년 9월 문제의 망치 부인 민사소송 패소.
망치 부인 국정원 상대 소송 패소라고 네이버 1등 했어요, 제가. 그때 걔네들이 네이버 1등 할 때 걔네들 아마 승전가를 불렀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세옹지마란 말이었어요. 너네 지금 신나지. 근데 너네 이걸로 너네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걸 제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증거가 없어서 민사소송 패소 두고 봐. 그래서 난 이거 너네 잡혀갈 때까지 계속 방송할 거야. 그랬더니 그때가 9월 국정감사. 그래서 정보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장을 2달을 부른 거야. 2달을 불러가지고 너 좌익 교수 처벌했다며, 좌익 교수 직원이라며 계속 2달을 조지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 국정원장이 위증한 게 나와. 좌익 교수를 처벌했다고 2년 전에 처벌했다는데 그게 거짓말이게 들통이 나요. 그래서 국정원장을 위증죄로 걸겠다. 그러니까 좌익 교수를 내놓는 거야. 그래서 좌익 교수를 자르고 얘를 내놔서 드디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유죄 판결, 민간인 최초 국정원 정직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물론 뭐 제가 한 게 아니죠. 사실 우리 국정원 국회의원들이 한 거고, 이 때와 시기를 미련한 것들이 9월에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국정원의 싸움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작년 9월부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제 방송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셔요. 그러면서 뭔가 처음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2012년에 제가 많은 예언을 했었어요. 총선 대선에 관한 예언을 막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죠. 2011년에 이정희하고 유시민 당이 합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정희 당이 쫄딱 망하고 이정희가 첫 번째 피해자가 될 거다. 아무도 안 믿었지만 그대로 벌어져. 그 다음에 2012년에 한명숙이 당대표가 되면 야당이 과반수 못하고 총선 지고 대선 지고 나는 감옥 갈 거다. 그대로 됐어. 그 다음에 2012년 6월 달에 안철수를 막 사람들이 책으로 팔았어요. 그때 안철수는 절대 아름다운 단일화 안 하고 자기로 단일화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단일화 안 해준다. 그런데 낙곰수 지지자들이 안철수가 아름다운 단일화 해줄 거라고 막 하면서 나한테 망치 부인은 왜 매살 그렇게 삐딱하게 보냐고. 내가 그때 그놈들 이름을 적어놨어야 돼. 고소를 해야지. 근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잡혀가죠. 11월 9일에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유죄 판결 받으면 문재인이 떨어지고 무죄 판결 받으면 문재인이 당선한다. 그랬지만 우리 시청자들이 와 문재인 당선이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 그때 12명의 법조인이 야 네가 이걸로 잡혀가면 유죄 판결 받으면 신문 나. 잡혀가고 신문 나고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감옥을 갔는데 사실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못 될 거라고 이미 제가 6월 달에 예언을 했어요. 왜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는 2가지다. 첫째, 문재인은 성직자 캐릭터이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적장에 목을 베지 못한다. 그게 12월 16일 대선 토론 때 박근혜가 뻥을 치는데 좌익교 국정원 여직원 얘기할 때 당신 그거 출처가 어디냐 한마디만 했으면 대선 이겨요. 근데 그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미리 예언한 거야. 2번째, 막판에 노무현에 잡힐 거다. 노무현으로 발목을 잡힐 거고 그거 방어하다 끝난다. 그 말 그대로 됐어요. 그래도 내 말 안 듣더라고. 그리고 내가 감옥을 갔고 감옥에서 내가 안철수는 잊어라. 등록을 안 한 것만으로도 그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문재인이 어떤 세상을 보일 건지를 얘기해라. 망치 부인님 안철수가 선거운동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끝까지 징징대더라고. 그러더니 대선에 졌어요. 세상에 하루에 수백 통 오던 편지가 뚝 끊깁니다. 나를 감옥에 두고 나는 감옥에 와 있는데 이것들이 내신을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야 그 사람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야 박정희까지 그의 모든 게 드러날 거다. 그래서 제가 2월 8일에 나와서 한 말이 뭐냐 하면 박근혜가 2월 20일에 첫 방송하면서 그래요. 박근혜의 모든 무능이 드러날 거고 박정희 부관참시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설마요
요즘에 우리 시청자들이 저한테 교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믿습니다. 그때 아무도 예측 못할 때죠. 13년에 다 시사가 죽어갈 때인데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건 본질이거든요. 국민들이 고생하잖아요 하셨는데요. 이명박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이 사람들은 한 번씩 했어야 됐어. 그래서 그들의 무능이 다 드러났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중요한 건 제가 2007년에 방송하면서 민주주의 중요하다고 할 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미친년아, 민주주의는 다 됐어. 진짜 채팅창에 이제는 경제야. 그래도 제가 꿋꿋이 민주주의 얘기하다가 미친년으로 낙인을 찍히면서 방송을 접었던 11월에 어차피 이명박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2007년 대선 지는 과정이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며 지금도 세포 끝에까지 기억나는 분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좌우지간 그런데 2008년에 1년 만에 그 아이디가 돌아와서 망치부인님 죄송해요. 작년에 욕한 거 반성합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깨어나더니 젊은이들이 깃발을 만들고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명박 별명이 요정이었어요. 이명박 요정설. 그래서 12년 전에 죽은 학생운동을 부활시켰다. 그래서 이명박에게 박수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하루 종일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는 방송을 했는데 사실 하루 종일도 안 돼. 30분 까면 깔 게 없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생 상담하고 막 이런 거.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 아프리카에 별풍선이라는 제도가 생겨요. 그래서 그 500개를 모으면 3만 원으로 환전을 시켜준대요. 한 번도 환전을 못했어요. 2011년 동안. 그런데 이명박이 됐어. 첫 달 25만 원을 환전을 했어. 둘째 달 50만 원 환전을 하고. 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한테 밥 한 끼 사고 싶어요. 그런데 이명박 때 제 최고 시청률 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박근혜한테는 부패를 살게요. 박근혜 대통령 때 10,000명 찍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되고 그 어느 달은 몇백만 원을 별풍선으로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패를 한번 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애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박근혜를 싫어하냐고. 나 안 싫어해. 나 개인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안 싫어해. 사실 고맙고 밥 사고 싶어. 아니 그렇잖아요. 왜냐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는요 민주화운동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그 민권을 얘기하면 미친년 소리 들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10년 만에 김천에서 지금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망치를 불러다 시사스타방을 하는데 나는 밥을 사고 싶어. 이거는요 진짜 그 뭐라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도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못한 거고 오바마도 못하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냥 여기서 열등감 느껴져. 나는 10년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올 봄에 이제 총선을 치러요. 여러분 이제 총선에 관심이 없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이 총선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죠. 2012년에 실패의 경험을 듣고 이번에 얘네들이 어떤 작전을 필 것인가. 그러면서 정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굶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어떻게든지 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2012년 때도 어땠냐면 제가 정말 2007년부터 미친년 소리 들으면서 시사방송하고 2008년, 2010년 천안 혼자 싸우고 2011년 박시장 선거까지 끝냈더니 어머 낙곰수가 영웅이 되는 거야. 어이가 없었죠. 박시장은 망치부인 덕입니다 했는데 낙곰수가 영웅이 돼. 그래도 그러려니. 근데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상포진이 그때 이제 여기서 7cm짜리 띠를 두른 대상포진이 걸리는데 그 의사 말로 이거는 노인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노인분들이 나타나는 상태다. 스트레스, 극심한 스트레스. 그러면서 이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혹시 이게 균이 폐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파서 숨을 못 쉬는 거라고. 그렇죠. 발바닥도 그래서 그래서 그게 그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근데 그게 한 달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일부러 한 달 동안 안 낳게 한 거야. 그 한 달 동안 낙곰수를 띄운 거야. 11월 첫째 주에 낙곰수 150만 다운, 둘째 주 300만 다운, 셋째 주 600만 다운, 넷째 주 1000만 다운이라고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했죠. 1000만이면
5명 중에 1명은 듣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주변에 5명을 샘플링해서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 10명을 샘플링했으면 1명은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 20명을 샘플링했는데도 안 나와. 50명 하니까 한두 명 나오더라고. 그럼 뭔가 잘못됐어. 이거 조작이야. 그래서 왜 얘네들이 조작을 했을까? 그래서 한 달치 그 인터넷을 뒤졌죠. 딱 뒤지니까 나오는 거야. 바로 내가 추적해왔던 그 같은 오타 쓰는 놈들이 낙검수를 띄우는 거야. 낙검수 띄우고 미건수 띄우고 미건수로 가자. 띄어쓰기 잘못하고 오타 잘못 치면서 미건수로 가자는 거야. 왜 미건수로 가자고 했지? 그래서 미건수를 알아보니까 9월 말까지 2만 몇천 명이었어, 회원이. 그런데 12월 초에 10만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10만이면 그 사이트가 주도를 해요. 옛날에 서프라이즈라는 데가 10만 명이 늘 모이는 데였고, 그래서 그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진지가 돼요. 그게 10만이 그런 숫자야. 노사모가 10만을 모아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10만을 모은 거야. 그래서 미건수가 10만에서 마지막에는 16만까지 회원이 가는데, 미건수로 가자. 그런데 낙검수가 4명이잖아요. 그런데 정봉주만 띄우는 거야. 깔때기. 그래서 느낌이 다른 거야. 그래서 제가 12월에 방송을 딱 복귀하자마자 하면서 너네 정봉주 너무 띄우지 마라. 정봉주 다친다. 뭔가 낌새가 수상해. 라고 제가 12년 12월 초에 얘기를 해요. 2주 지나서 정봉주가 유죄 판결 받고 징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미건스에서 얘네가 작업을 해. 작업을 해가지고 뭘 했느냐? 통합진보당 띄우기. 처음에는 일단 더민주의 경선을 망치는 거야. 더민주 전당대회 망치기. 그때 2012년에 쟤네들은 박근혜가 자기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사활을 건 투쟁을 할 건데, 한명숙이라는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모범적이고 도덕적이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전투형이 아니야. 근데 12년 총선은 전쟁이었어. 그러면 전쟁에 이겨본 사람이 당대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명숙이라는 사람은 박근혜보다 나이가 많았어. 그러면 틀림없이 바로 둘을 대비시킨 사진 나올 거다. 무능하고 늙은 한명숙, 젊고 활기찬 박근혜. 10살도 차이 안 나는데. 그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고 한겨레 신문에 그때 나왔어요. 당대표 된 다음에. 그래서 제가 한명숙이 당대표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야당이 과반수 안 되고, 그리고 이 총선 지고 대선 진다. 그런데 그때 미건스에서 한명숙을 당대표로 걔네들이 그 50명이 주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한명숙을 당대표로 와 갔어요. 이때 낙검수가 결정타를 매겨. 한명숙, 문성근, 박지원, 박영선 4명만 딱 불러다가, 후보가 7명이었는데 4명만 불러다가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금요일날 올린 거야. 그게 나오면서 그 전에 목요일까지 사람들이 흔들리면서 저는 그때 이인영, 이하경을 밀었거든요. 왜냐, 이인영, 이하경은 제가 운동권 출신이야. 그리고 제가 왜 박 시장을 옛날에 밀었냐 하면, 박 시장은 시민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박 시장이 야당의 후보가 된다면 시민운동 세력이 야, 저기 들어가면 지네들끼리 나눠먹는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사람을 밀어주는구나 라는 확신을 주자. 그러면 야권 세력을 통합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박 시장을 시장 만든 거지, 박 시장을 대통령 만들려고 시장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통합 진보당 세력, 소위 진보 세력을 묶어내는 그런 이 당 지도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인영, 이하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소위 이 통합 진보당도요, 아주 그러니까 권영길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인영이라는 사람은 중간 세대를 연결해서 40대를 잡고 그 60대와 20대를 묶어낼 수 있는, 진보당을 끌어올 수 있는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인영, 이하경으로 가야 된다는데 걔네들이 나한테 네가 김근태계라서 이인영 밀지.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 내가 방송 접으마. 그리고 제가 1월 15일에 방송을 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한명숙이 당대표 된 다음 날부터 한명숙으로 안 된다는 글 올라올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돼요. 한명숙으로 안 된다고 바로 다음 날부터 도배가 돼요. 그러더니 통합진보당으로 가자. 더민주는 안 되니까 통합진보당으로 가자라고 완전히 도배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김용민을 공천을 해, 더민주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이제 낙검수 팬들이 도와줄 거다. 웬걸? 김용민이 막말 사건이 터져요. 12년 총선에서. 그런데 낙검수 팬들 뭐하냐? 1000만 명 뭐하냐? 도와달라.
그랬더니 미건수 게시판에 그건 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 싹 다 우리는 통진당이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배신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전에 김용민 선수하고 저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김용민 씨가 어떤 팟캐스트에서 김근태 의원을 비하하는 그런 실언을 했어. 근데 그때가 김근태 의원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였어. 그래서 제가 이제 뚜껑이 열려갖고 그때 김용민 씨가 실언한 게 아니라 김용민 씨랑 같이 했던 사람이 실언을 했어. 제가 그 사람한테 사과를 받아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4월 총선에서 김용민이 막말을 하는데 막말 사건이 터졌는데 미건수가 안 도와주겠대요. 제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김용민 사무소에 가. 그래서 김용민을 뽑아줘야 되는 이유를 거기서 방송을 했어요. 저 그때 지금도 생각해도 눈물 나요. 너무나 속이 상했지만 선거는 이겨야 된다. 선거는 이겨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방송을 했었어요. 우리 시청자들은 그걸 다 알아. 내가 무슨 일을 겪었고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아. 그리고 결국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총선은 졌죠. 12년 총선은 뭐 130 몇 석을 거치고 그냥 끝났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대선 때도 문재인으로 안 된다. 근데 결국 문재인을 밀어댔던 사람들 때문에 문재인이 됐고 무난히 문재인으로 돼서 이제 대선을 지죠. 문재인이 질 거라는 거 알았어. 근데 문재인이 지더라도 그냥 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뻥을 까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의 기운을 읽었는데 박근혜 아버지가 죽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늘의 귀신들이 노랬단다. 그래서 박근혜가 진단다. 그래서 문재인 될 거다. 그랬더니 얼마 뒤에 구태다는 소식이 누가 했는지 몰라? 구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할머니 집에 빠져갖고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근데 좌우지간 근데 그거 맞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 어차피 문재인은 떨어져. 그러면 문재인은 떨어진다고 보고 박근혜에게 공약을 따내야 된다. 왜? 공약이 더 치니까. 특히 경제공약을 따내야 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문재인 캠프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전면에 이슈에 안 내세운 거예요. 근데 경제민주화가 뭐가 어려워. 비정규직을 정규직 만들고 일할 만큼 돈 주는 게 경제민주화지.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말 그대로 새누리당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이 돼요. 근데 아마 박근혜와 김종인과 이 팀은 아마 자기네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계획을 갖고 있었죠. 박근혜의 덫. 저는 지금까지도 공약까지. 날이면 날마다 공약을 지켜라. 특히 경제 공약 지켜라. 그 한마디면 청와대가 뒤집어지더라고요. 왜? 청와대에서 경제 공약 팔고 됐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따내야 될 요소를 따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제가 총선 대선을 치렀어요. 그리고 14년에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제가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그럼 14년 총선 지방선거 말아먹는다. 그러면서 제가 14년,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긴, 이런 거. 더 길었어. 국방부 삭발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삭발했느냐. 13년 7월에 우리 딸 문제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들통이 났어. 그런데 이 김한길이가 깔고 앉아갖고 조용히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앞에 가서 내 손으로 머리를 잘라요. 마이크에다가 일부러 서걱서걱 가위소리를 내면서 머리를 잘라. 그 다음에 그 김한길이가 이거 국정조사 안 하면 내일 와서 삭발할 거다. 그날 국정조사 결정이 나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했어. 근데 흐지부지 됐어. 왜? 이석기 사건 때문에. 이석기 사건이 나면서 국정조사가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덮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1월 27일에 그때 민주당 의원이 127명이었어요. 1월 27일에 바리깡 하나 딱 들고 국회의사당 그 민주당사 앞에 갔죠. 그리고 밀었어요. 나 김한길이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서 삭발하니까 사람들이 질린 거지. 뭐 저런 게 다 있냐. 근데 누구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네. 당연히 모르시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머리가 짧았던 거예요. 네, 알아요. 근데 이 1월 27일에 내가 삭발했는데도 이것들이 반성도 없고 김한길이 물러날 기세가 없어. 근데 왜 지방선거가 중요했냐면 지방선거가 총선거의 바탕이 되고 여기 알잖아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대통령 선거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인데 김한길이 깔고 앉은 거예요.
1월 27일 날 삭발했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너무나 어떻게 망치 부인이 이렇게 분노를 하면서 삭발을 했는데 변화가 없냐는 거야. 근데 내 입에서 내 원치 않는 말이 나가. 우리 3월 1일 날 모여서 단체로 삭발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원만 받기로 했는데 58명이 지원을 한 거야. 설마 올까 했어. 다 온 거야. 기부수하고 지금 잠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 퇴원했어요. 이러고 온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오시고, 그리고 장애인 분도 오시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58분이 단체 삭발한 거예요. 그날이 3월 1일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 김한길이 안철수를 영입한다 발표를 해요. 물러나기 싫어서 김한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괴물 정당을 만드는 게 우리가 삭발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모르시죠? 제가 김한길이가 계속 당대표로 있으면 지방선거 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 김한길하고 안철수가 무슨 짓을 했느냐. 세월호가 터지니까 우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니 그거는 정치적인 이용이 아니라 누가 무슨 문제를 했는지 정부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거 야당이 하라고 국회의원 배지 달아줬는데 이 수박 씨를 발라가지고 18통에 얼굴에 씹팩을 해야 돼. 이것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세월호 때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세월호 나기 전에 저는 뭔가 사인을 받았어요. 3월 1일에 그러니까 1년 뒤죠. 우리가 삭발한 1년 뒤. 아니야. 그러니까 14년 1월이야. 14년 1월에 내가 삭발을 했고 3월이야. 그러니까 그 3월 1일에 삭발하러 가는 날인가 그 근처였던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냐면, 네가 본 적도 없고 4월 1일인가 4월 1일에 삭발을 했고 아무런 일이 없었어. 3월 1일이야. 삭발. 미안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네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차마 상상한 적도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일을 통해 모든 악이 드러날 거다. 그 얘기를 3월 1일 날 제가 들어요. 그래서 기다렸지.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래서 3월 28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채식을 2주를 합니다. 아니었으면, 그 채식을 2주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혈관이 터져서 죽었을 거예요. 혈관이 막혀가는 병을 앓고 있는데 세월호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고 2주 동안 채식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 상태가 너무 맑아진 상태에서 세월호가 또 터졌는데, 그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요. 제가 원래 10시에 YTN을 틀질 않아요. 채팅창도 안 보는 시간이야. 근데 채팅창을 딱 보라는 거야. 봤는데 지금 배가 뒤집어졌대요. 이러는 거예요. YTN을 딱 틀었는데 세월호 문제가 터진 거야.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보고 있었어. 그런데 11시 반에 채팅이 올라와. 선장과 승무원만 도망갔다죠? 11시 반에. 선장과 승무원만 도망갔다죠? 11시 반이면 아직 세월호에서 구조된 사람들이 동거차도 서거차도 안 왔을 때야. 그리고 이미 세월호는 뒤집어져서 완전히 빠져서 통신 불능인데 선장과 승무원이 도망간 걸 어떻게 하냐고. 언론에도 안 나와. 근데 3명이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얘기한 애들 캡처 뜨세요. 그러면서 언론에 확인합시다. 없는 거 보셨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다 아는 거야, 그 사건을. 선장과 승무원만 도망갔다죠라는 말이 11시 반에 올라온 걸 우리가 그래서 아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세월호 문제가 터져서 방송을 하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비정규직 문제다. 그 다음에 이거는 회사와 정부의 문제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사인으로 딱 오는데, 그 4월 16일 사건 발생 당시에 1시 40분쯤에 사인이 오는 거야. 안 할라 그랬어. 왜? 찾아봤거든. 검색을 불이 나게 했는데 없어. 검색에도 없는 얘기를 나한테 지금 시키는 거야. 이 양반이. 나 이번에 잡혀 들어가면 오래 걸린다고. 안 돼. 혀가 굳는 거예요. 가중처벌 발전. 네, 혀가 굳고 혀를 계속 무는 거야. 말이 안 나와갖고. 다른 말 하려니까 안 나와. 뭐 이번에 가서 확실히 살 빼고 근육질이 되지 뭐. 이거 비정규직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거 비정규직 문제일 거야. 그리고 회사랑 정부의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14년 4월 16일 방송에 나와. 그리고 3일 동안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날 무슨 일이 있냐면 유언비어 퍼뜨린다고 홍가혜가 구속되는 그 사건이 터져요.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유언비어 퍼뜨린다고 하면서 덮어. 그랬는데 4월 18일까지 제가 잡혀갈 각오를 하고 그 생각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 19일부터 나오는 거야. 회사의 문제,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 세월호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원래 민간인 여객선은 20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데 30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 다음에 박근혜가 그 민간인 여객선의 그 심판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앴다. 그 결정적인 거예요. 그럼 그 특위가 아직도 해체 안 되고 이정현이 저 사람 그것 때문에 쇼하고 막 하던데 간단식하고. 정확하게 법적으로 얘기하면요, 세월호의 활동 시한은 2월 2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행정부 안에서 자기네들이 법률을 검토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밝혀냈냐 하면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시점부터로 시작한다. 그게 지네들 보수단체. 그래서 안보 머시기 특위를 할 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게 증거가 몇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특조위는 공식적으로 세월호 특조위가 모여서 그걸 활동을 시작한 날부터 하면 내년 2월까지가 공식 활동 기간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모든 예산을 끊고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래, 예산 많이 그러니까 이건 정부가 잘못한 거고 이건 나중에 그렇죠. 이거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책임 맞아요. 예, 감옥 보내. 이거 박근혜를 감옥 가게 될 사건일 거예요. 예, 맞아요. 세월호 특조위를 반대하고 방해한 사건은 제가 볼 때 광주 못지않은 범죄예요. 이거는 이 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박근혜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좌우지간 세월호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14년 지방선거를 어떻게든지 이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서 김한길이가 또 한 건 했죠. 김한길 안철수가 공천을 안 해요. 그 세월호 때문에 2주 동안 모든 선거운동이 중단된 동안에 공천을 마무리했어야 됐는데 공천을 안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곳, 안산하고 광주만 전략 공천을 해요. 안산은 어디야? 단원고, 세월호 사건의 근원지야. 광주는 어디야? 호남을 뒤집으려고 이것들이 그때 두 군데만 전략 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아무도 공천 안 했어. 개 난장이 벌어진 거예요. 선거는 한 달 남았는데 후보가 결정이 안 돼갖고 완전히 민주당 개판이 나게끔 일부러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도에 보면 기초는 반반, 그 다음에 광역을 우리가 이겨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 거냐 이긴 거냐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좌우지간 광역을 이기면서 어느 정도 방어선은 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저기입니다. 야당패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총선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이 팟캐스트들을 보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 저는 팟캐스트가 이럴 줄 몰랐어요. 지난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맨 처음에 이 필리버스터라는 걸 했어요. 잘 모르시죠? 필리버스터라는 게 뭐냐면 국회에서 테러 방지법을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야. 한나라당이 그 안건을 올렸어요. 의장이. 그러면 이 상적 안건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하는 거야.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래서 한 사람이 10몇 시간씩 막 연설을 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니까 모든 언론에서 띄워주는 거야. 모든 언론에서 이제까지 야당이 뭐 해갖고 띄운 적이 없어요. 막 띄우고, 특히 근데 편집을 해갖고 띄우는데 이상한 애들만 편집해서 띄우는 거야. 뭔가 수상했죠.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숨겨진 뉴스에 뭐가 있느냐. 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다 보면 3월 11일이라는 시한을 넘기게 돼. 그 시한이 뭐냐면 그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선거구를 그때까지 획정을 못하면 선거가 무산되는 거였어요. 근데 진보 세력들은 전부 다 필리버스터에 미쳐 있는 거야. 근데 선거가 무산되면 계엄령이에요. 그러면 총선거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근데 그게 숨겨진 뉴스로 있었어. 그걸 찾아내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고 더민주 낙선운동을 한다고 지랄 연병이 난 거를 간신히 자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공천을 못 받았어. 컷오프가 됐는데 그게 뭐
박영선, 이철이가 그랬다라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또 더민주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허위사실이에요.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소위 그동안 진보 세력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팟캐스트들 중에도 있어요. 그들이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더민주 낙선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해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총선에서 아니다. 그리고 이 호남을 가보면 원래 옛날에 호남은 민주 세력이었어요. 정말 의심 없이 이번에 찍었던 지역이야. 근데 이번에 의심 없이 3번을 찍었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호남 사람들이 도리어 놀라는 거야. 어떻게 다른 데는 3번을 안 찍었느냐? 그래서 왜 3번이 될 거라고 생각했냐? 텔레비에 맨날 나오더만. 텔레비 어디요? 종편이요. 종편 보세요. 세상에 2014년인가 15년에 모든 호남의 각 가정에 그 디지털 텔레비전을 깔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디지털 텔레비전에 종편이 나온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어머니하고 뭐 며느리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거 재밌다고 본 거야. 그래서 종편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거기서 국민의당이 무조건 압승이라고 날마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이 국민의당이 일당되는 줄 알고 찍었다는 거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여소야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고소당해서 그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 받으면서 그래 출국금지 한번 시켜봐라. 내가 성주김찰에서 2주 동안 뭐 하는지 봐라.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뉴욕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좌우지간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아니 사드 반대하러 온 거 아니야? 맞아요. 다 연관돼 있죠 지금. 사드를요 어떻게 막을 건데? 여러분이 뭐 오면 마법을 쓰실 건가요? 멈춰라. 아니면 뭐 손으로 막을 건가요? 사드를 막는 건 권력으로 막아야 돼요. 그러면 권력으로 어떻게 막을 건가? 그러면 국민의 권력을 세워서 국민의 권력으로 막아야 해요. 맞습니다. 내년 내년 대선 전에 설치하겠다라고 설치죠? 쉽지 않을걸요? 왜? 내년 대선 때 새누리당 후보 누가 감히 설치하겠어요? 경북에? 새누리당 후보가 경북에 어떻게 사드를 배치해요?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이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지금 저는 뻥카 치는 거라고 봐요. 왜? 이건 목적이 뭐예요? 사드의 목적은 공안 분위기야. 제가 왜 아까부터 남북 이야기를 했느냐.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북한에 가본 적이 없어요. 금강산 관광 한 번 가본 적이 없고 개성 관광 한 번 가본 적이 없고 북한 사람이랑 연관된 사람은 손도 잡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나한테 빨갱이라니. 우리 아버지는 월남하셔가지고 한국군 참전용사야. 7년 동안 군대에 있었고 지금 호국원에 계셔. 박근혜 아버지는 남로당 당원이었어. 거기다 김정일을 만나갖고 단독 대화를 하고 자서전을 쓰고 인터뷰를 했어. 내가 그런 자서전 쓰고 인터뷰 썼으면 지금 이석기 옆방에서 잘 지냈어요. 말이 되냐고요. 뭐냐. 맞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40년 동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한테 비판하면 빨갱이였어. 맞아요. 이명박 박근혜 비판하면 빨갱이야. 연병. 그런데 참 나는 박근혜가 좋아. 인기가 어쩌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망치고. 그 김정일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진한 예? 맞아요. 독재성에서 아주. 나는 정말 이 박근혜가 뭔 생각으로 그랬을까. 도대체 당번에다 무식하지. 그러니까 이번에 사드 한 거자 똑같은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가라 그때도 정윤회가 가라 하니까 갔겠지. 정윤회 최순실이 막 꼬시면서 가라 뭐 손잡고 사진 찍어라 좋다고 갔을 거야. 갖고 사진 찍고 막 그리고 막 와갖고 인터뷰 해라 인터뷰 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최순실 욕하지 않아요. 나는 최순실이 고마워. 만약에 정윤회랑 박근혜가 거기 북한에 가서 김정일이랑 그 짓거리 안 했으면요 이번에 공안 탄압 시작됐어요. 9월 9일날 핵미사일 쏜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뜬금없는 송민순 회고록 이거, 그 다음에 7월에 사드 배치. 자, 7월달 사드 배치. 걔네들이 노린 게 뭐냐? 야권이 당론으로 반대하길 바랬어요. 그렇죠. 그때 기사 찾아보시면요 새누리당이 야권은 빨리 입장을 밝혀라고 그래. 아니 그걸 왜 야권한테 밝히라고 그래. 그리고 안보로 밀어넣어가지고 약화시키는 아니 국회에서 거라고요. 얘기하면 되지 왜 야당의 당론을 밝히래. 네. 처음부터 얘네는 야당 당론을 유도한 거야. 그래서 공안 탄압을 준비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야당의 김종인이라는 이 늙은 여우, 저는 늙은 여우라고 봐요. 이 사람은 권력을 잡아봤던 사람이야. 그리고 걔네들의 생리를 알아. 그리고 그쪽에 끈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사드 배치가 당론으로 반대하는 걸 유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당 지도부한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우상호가 당론으로 반대 준비했다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한 템포가 늦어진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이 경북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이 사드 배치를 진짜 한다기보다 그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도하고 공항 탄압으로 간다는 스토리를 짜놨는데 야당이 민기적 하는 사이에 경북이 뒤집어져 버린 거야. 이거는 감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이 성산에다가 이렇게 될지 몰랐겠지. 그렇죠. 이렇게 될지 모른 거예요. 그럼 사드고 뭐 전혀 이 성주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몰랐고 아마 봤을 것 같아. 야 박근혜 지지율 제일 높은데 어디야? 85% 오케이 여기. 김천 85%. 그 다음에 그런데요. 만약에 망티브